자, 행정학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부분 보겠는데요. 자, 먼저 1장의 행정의 본질과 관련되어서 대표 유형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행정 인류론과 관련된 출제였는데요. 자, 먼저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치행정 이론론이면 일단 통치기능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론론 계열들이 발전행정론이나 신행정론도 있습니다만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통치기능설로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1번에서는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자, 통치기능설의 등장을 생각해 보시면 관련성이 있죠. 즉 근대입법국가 때 작은 정부 상황에서 농업사회에 역관주의가 등장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역관주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사제도의 변화가 있었죠. 공채 시험을 통해서 전문가를 뽑는 이제 실적주의의 변화, 펜들턴법을 통해서 실적주의가 정착이 되고, 이 당시에 이제 또 행정관리론이라는 것이 나오죠. 역관주의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드로 윌슨이 진보주의 개혁운동, 행정개혁운동에 앞장섰고, 또 행정이용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적 입장에서 정치는 정책 결정이고 행정은 정책 집행이다. 행정은 공공사업의 관리, 비즈니스의 영역이고 경영과 유사한 것이며, 역관주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실패를 계기로 해서 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큰 정부 사당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가 되게 되고, 이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행정 관리나 집행 기능이 한정되는 게 아니다. 디마카의 펄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적 입장에서 정치행정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라서 정치행정 이론론적 시각에서 파악을 해서 행정은 정책 결정, 즉 정치적 성격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 모두 한다.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전환이 되죠. 자,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서 통치 기능성이 강조가 됩니다. 행정의 기능이 이런 정책 결정 기능, 정치성을 띠는 기능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통치 기능설과 관련되고, 윌슨 행정연구가 원했다, 즉 행정연구 이걸 말하는 거죠. 행정은 효시가 됐다. 자, 이거는 정치행정 2번론이 되고요. 또 정치는 의사결정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 자,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 이것도 역시 행정관리론, 정치행정 2원론에서의 주장이 됩니다.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관계했다. 행정은 사무의 영역이다. 즉 경영과 유사한 것이고, 당시의 역관주의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절약과 능률, 기계적 능률 이런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 3, 4번은 정치행정 2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1번 문제 보면 윌슨의 행정의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시 행정관리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1번 19세기 말에 미국 정부가 그 규모가 그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지고 행정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학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럼 이거는 19세기 말의 산업사회의 등장과 관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 하에서의 정치인들이 행정 운영하는 데 있어 이제 한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엽에 미국 내 정경 유착 보수 중심에 타락한 정당 정치, 이로 인한 부패, 그래서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 역관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즉 집권 정당에 의해서 공직이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하수인이 되고, 또 정치적 변혁에 따라서 공직이 변천이 되다 보니까 또 관직을 사고파는 부정부도 심화되고 또 비능률성도 크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역관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2번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윌슨은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함께 행정의 영역을 비즈니스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방금 봤었죠? 그래서 무시간 정치인들이 행정 운영하면서 다 말아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성이나 능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측면을 강조했던 것이고, 정치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은 경영이나 관리처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행정 영역을 맡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4번에서는 윌슨은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 결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당시나. 윌슨은 정치가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이 되고 행정은 집행작용을 받죠.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고, 또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돈과 비용을 덜 들여야 한다. 뒷부분은 맞죠.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는 기계적 능수를 강조했다는 점은 맞지만 행정의 본질을 의사결정으로 본 게 아니라 집행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즉 정치는 결정, 또 법을 제정하는 활동이라면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고 법을 구체화하는 것, 두 개를 분리해서 봤기 때문에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행정은 경영과 유사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띤 정치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또 경영과 유사하다는 공사행정 이론론적 사고가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띠는 협동적 집단행위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자, 광해행정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경영과 행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지요. Private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양자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주체와 목적까지 다 갔을 때죠. 자, 누가 하느냐, 공공 부분이 하는 것이고, 목적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서 양쪽이 구분이 됩니다. 이쪽이 1섹터고 이쪽이 2섹터가 되는 것이죠. 비영리 공공 부분, 영리 민간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체의 목적을 따지지 않고, 자, 단순히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이런 사이먼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래서 고도의 합리성을 띈다는 것도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의 합리성을 띠는 협동적 집단 행위다 하게 되면 경영과 행정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광해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공사 부분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번에 최근 행정의 개념에서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외에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온라인 와서 이제 공공 부문만이 공공 서비스 운영에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와 시장, 시민 부문 간의 유기적 연계 망에 의한 거버넌스라는 국정관리, 국정경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익 달성을 위한 정부나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 주체나 목적을 한정한 목적, 공익, 주체, 정부나 공공조직이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체나 목적 면에서 Private Administration하고는 구별이 돼서 좁은 의미의 행정 개념이 되는 거죠. 자, 4번,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자, 물론 뒷부분 표현은 맞습니다만 분리됐다는 말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행정은 국민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치 제도를 전제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치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의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는 행정이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 경영성과 정치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각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정치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다음 중 귤릭이 제시하는 포스코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7가지의 기능, 즉 최고활층의 7대 기능에 해당되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존인지 조보에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영어도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기존인지 조보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협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팅, 협력한다 이런 의미의 시효가 아닙니다. 코디네이팅은 서로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화합이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내용을 알아두시고요. 이게 뭐 컨트롤이라든가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코디네이팅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해당되는 거 7가지 알아두시고, 그래서 코퍼레이션은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이게 전통적 행정과정과 관련됩니다. 행정관리론이 약자였던 귤릭이 제시한 것으로서 최고관리층이면 기업에서 말하는 CEO 정도의 급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 조직에서는 장차관급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아래 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7가지 관리 내용들을 제시한 겁니다. 전통적 행정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책 결정이나 목표 설정, 완료,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는 않고요. 또 하향적 관리나 분업에 관한 것이지 상향적 관리나 분업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이고요. 뭐 개선이나 막료의 7대 기능이다 하면 틀리게 됩니다. 뭐 중간관리, 차이관리층, 얘네들의 7대 기능도 아니고요. 물론 이제 각 7가지 기능 분야별 막료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은 맞을 수 있지만 막료가 7가지를 다 하진 않죠. 막료는 전문가로서 특정 한 가지 전문 영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7개가 뭐가 있다. 그리고 하향적 분업이나 관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으로 제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라 이겁니다. 자, 이어서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자, 관련하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원론이면 행정관리론이죠.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권주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여권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 자, 그리고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 마찬가지죠. 정당 정치에 따르는 폐해가 이제 여권주의에 따른 문제점이죠. 정당 정치가 발달함에 따라서 집권 정당의 교체에 따라서 공직도 함께 경질이 돼버린 것이 여권주의였고, 자, 그게 이제 폐해를 일으켰고, 정치인의 행정 운영에 따르는 폐해를 극복하고 능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인 행정관리론이 대두됐던 것이고, 자,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 특히 이제 이때 1929년도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 세계 대공황, 대량 실업 상황에서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유효 수요 이론,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 같은 걸 통해서 국민소득을 좀 증가시키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실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같은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을 실행을 해서 실업 해결을 도모해 나가죠. 이런 것들은 다 정부의 적극 개입 활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정부의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통치 기능설, 정치행정 이론론과 연관성 있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라 이론론이 나오는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거리가 먼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 중 5번 문제. 다음 중 정치행정 이론론이 강조되게 된 배경이 아닌 것은 방금 봤던 내용에서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실패 이후에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죠. 자,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그게 경제 대공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실패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행정 관리 작용이 아니라 이런 결정 기능까지 수행한다 해서 이 두 개 기능 합쳐서 통치 기능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사고는 행정관리론에서 나왔던 것이죠. 역관주의가 행정이 이제 정치에 너무 예속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노력이었으니까 3번은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나온 견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번이 자, 정치행정 이론론의 배경이 아닙니다. 자, 6번 행정의 개념 규정에 있어서 행정관리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야, 행정 개념 규정인데 행정관리론에서는 뭘로 봤느냐? 행정은 집행작용이다. 경영과 유사하다. 사무의 분야이다. 비즈니스. 공공사무의 관리다. 즉 사무 분야나 똑같다 이겁니다. 사무 분야라는 것은 사람, 돈, 조직 관리하는 것이라 이거죠.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관리 이런 거라 이거죠. 집행을 위한 수단들을 관리해 나가는 활동이고 목적만 공공이라는 점에서 경영하고 다를 뿐이지 자, 사무의 분야로서 관리 활동인 점은 같다라고 봤죠. 하지만 통치 기능서는 이제 정책 결정과 집행 기능하는 것이 행정의 기능이다. 즉, 사무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 기능 같은 걸 더 넣었고, 행태주는 이제 관료들의 행태를 관찰해 보니까 여럿이 모여서 협력해 가지고 목표의 수단에 관한 결정을 내리더라.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을 받고요. 발전행정론이나 신행령은 이제 더 상위적인 목표 설정,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즉 사회문제 해결에 나가는 적재 역할을 말했습니다. 그 외 이제 신공관리론이나 신국정관리에서는 이제 행정의 시장화라든가 또 다양한 부분의 참여와 연계망을 강조하는 신국정관리, 여기서 이제 행정이라는 표현 외에도 국정관리나 국정경영, 거버넌스라는 표현으로도 확대가 되죠. 그러면 행정관리론에서의 개념을 찾아야 되니까요.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행정을 집단적 협동행위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건 행태주의에서 봤던 것이죠. 자, 이번 행정을 적극적 가치배분 기능으로 본다. 이런 가치배분 기능은 통치기능설, 발전행정, 신행령에서의 이 정책 결정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력 이론론들 계열에서 이런 걸 강조하죠. 정책 형성 기능, 이게 정책 결정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이론론 계열인 얘네들이 다 이런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로 본다. 자, 이거를 윌슨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행정은 사무의 분야로서 공공사무의 관리다. 그래서 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7번 정치행정 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은 국가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 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어떤 교수님이 이제 쓴 내용에서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정치행정 이원론과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이제 행정관리론이 등장하던 상황은 정치에 너무 행정이 종속돼 있고 예속돼 있으니까 거기서 떼어낸 거죠, 행정을. 전문적인 능력 가진 자에 의해서 집행이나 관리 기능이 따로 수행돼야 될 필요성 때문에요. 능률적인 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자, 정치로부터 독립함을 의미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가 행정에 종속된 형태였다 이겁니다. 지금 박정희 정부를 생각해 보면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정치 행정 이원론의 의미는 이런 미국식의 정치로부터 행정이 독립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 행정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되기도 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 옳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미국에서는 1880년대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 이론으로 적용했다. 그게 뭐냐? 1883년에 펜들턴법에서요, 실적주의, 이게 이제 정착이 되죠. 또 이 당시에 이제 공무원제도 개혁 운동들이 실적주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운동들이 일었었습니다. 공무원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이제 결실을 맺게 된 게 1884년에 펜들턴법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도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요. 즉, 여기에 정치적 중립도 규정을 하고요. 또, 정치성에 입각한 임용이 아닌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채용하는 공채 시험 제도를 규정을 하게 되죠. 자,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또 결정 나왔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관리론은 행정이 뭘 결정한다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의사를 집행하죠. 원리에 충실한다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원리접근법도 있긴 하니까. 근데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라는 부분은 틀린 내용이 되죠. 곤노우의 저술에서도 그런 말 나옵니다. 정치와 행정 하면서 이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이 되는 것이죠. 집행. 그래서 이걸 집행으로 바꿔줘야 옳은 내용이 되겠고. 4번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 정치에서 분리되어서 전문적, 과학적 관리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옳은 내용이 되겠죠. 즉 정치인들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이 못했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서 자, 행정 영역에서의 능률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여권주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차원과 관련되죠. 당파 정치에서 분리라는 말이 바로 여권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거나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 있어 정치는 이런 민주대응 책임성이 강조되지만 행정은 능률성, 전문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또 권력 현상이기보다는 이런 관리 현상의 특성이 강조되는 것이고 결정보다는 집행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의 차이도 이 행정관리론 또는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에서는 두 개를 자, 구별해서 파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원래 와서는 이제 행정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8번 다음 중 행정이론과 그 행정 변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과학적 관리론 인간을 강조했을 리가 없죠. 자, 법령이나 제도의 명확한 확립 이를 통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즉 고전적 행정과 고전적 조직론, 또 행정관리론 계열 자,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 원리접근법, 배배 관료제론 자, 얘네들은 다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행정관리론, 얘네들 다 고전적 행정학 또는 고전적 조직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다 법령이나 제도 같은 공식적인 구조만 명확히 확립시켜 놓으면 능률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봤던 이론들이죠. 자, 그리고 비교행정론은 기능입니다. 구조와 기능 간의 불일치 현상을 보게 되면서 서구사회에서 이식시켜 놓은 제도나 구조 자, 이게 같은데 신생국들은 왜 기능이 서로 다른지 비교 연구를 하죠.
비교 연구했더니 환경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환경도 문화인단적 비교를 통해서 비교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생국의 환경과 또 선진국의 환경을 비교 연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은 비교 행정론에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행정 행태로는 인간의 행태,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행태, 또 생태로는 이때부터 이제 외부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죠. 신생국의 낙후 원인, 환경이 선진국과 다르더라. 그런 이제 환경의 영향 때문에 신생국들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비관론적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측면들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내부적 차원에서 내부 구성에 대한 인간적 관리를 강조했던 것이 인간 관계론. 또 사회과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인간인데 관찰 가능한 외면적 측면으로서의 인간 행태를 말하는 것이 행태주의. 그리고 적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 태도를 강조하는 발전행정론이나 신행정론. 요 세 부분은 다 인간이긴 하지만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1번은 구조가 돼야 되겠고. 9번 행정 이론 중 관료를 적적인 사회문제 해결자로 인정하고 행정인의 가치관과 태도. 그래서 방금 봤듯이 가치관과 태도는 발전행정론이나 신행정론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한 관료의 역할, 이것도 역시 사회문제 해결하는 행정관료의 역할이기 때문에 명칭을 뭐 발전인, 적적 행정인 했습니다만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중시 여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어 있고. 10번 다음 중 행정의 공공재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거.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죠. 공짜다. 내가 써도 딴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다. 공짜이고 또 똑같은 양을 소비할 수 있고 함께 소비하며 낱개 단위로 쪼개서 소비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고 또 그 공급에 의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직접 공급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고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개별적 개개인들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또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또 독점적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또 외부 경제 효과가 크며 형태가 없고 축적이 곤란하다. 저장이 안 되니까 만들어지면 바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공짜니까 무임승차 문제 발생합니다. 비용 부담 문제 이게 발생하고요. 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고요. 내생적 선호가 있는데 무임승차성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선호를 표출을 안 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지 같은 경우는 유료이다 보니까 이걸 내가 살 의향이 있다면 사면 되는 거죠. 구매하면은 구매에 대한 의사표시가 바로 돼버리는 겁니다. 가격을 보고 자기가 또는 선호하는 게 있으면 사버리면 시장에서 선호 표출이 되는데 공공재는 공짜다 보니까 얼마만큼 필요한지 겉으로 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호 이론이 적용이 곤란하다 했는데 수요 곡선이 도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나 정확한 수요 판단도 어렵고 개개인들이 이기적 행위를 합니다. 전체 중에 나 하나뿐이랴 하는 생각이라든가 전체 중에 나 하나의 비율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개개인들이 이탈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괜히 하나만 필요해도 두 개 필요한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무료다 보니까 과다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무임승차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는 내생적 선호라고 했는데 잠재적 수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나타날 현자로서 현재적 수요보다는 잠재적 수요가 많아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고요. 또 축적 유형성, 이건 민간재들의 특성이죠. 썩지 않는 한 저장이 가능하고 재고로서 창고에 보관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유형적 특성이 있죠. 하지만 공공재는 뭐 국방 서비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 못하고 또 형태가 없다는 일반적 특징 때문에 계량적 측정이 어렵고 성과의 계량적 파악도 어려운 게 한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축적성, 유형성 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두 개 다. 11번 행정과 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규는 행정의 합리적 합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원칙이다.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료의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부여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즉 법률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이입을 받은 국회가 정한 규범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또 법원 행정활동을 정당화하는 기능이 되겠고 또 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사법적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사법적 결정은 재판을 통한 판결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정부가 판결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면 맞지만 사법적 결정을 한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사법부인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사법적 결정이다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한 판결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행정부는 이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 법 위반이나 부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거기에서의 판단을 판결이라 하지 않고 재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원래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거는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형법상의 형벌로서 금전적 제재는 벌금이나 과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 과료가 아닌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청이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법관이 판결로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법부에 준하는 기능이다 해서 준사법적 기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사법적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이라는 사법적 결정 자체는 할 수는 없죠. 권력 분립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직적인 법규에 적용한 행정 과정에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 자, 법과 규칙을 지나치게 강조했을 경우, 즉 합법성을 너무 강조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고 동조 과잉으로 인해 목표 전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자, 동조 과잉은 법이 정해지면 항상 법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같은 게 있으면 1조 보면 이 법의 제정 목적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법 규칙 자체의 조항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원래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조 과잉입니다. 규정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 원래 법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 자체를 경시하게 되는 현상. 그러면 법 규정 자체가 수단이고 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죠. 목표하고 수단이 뒤바뀌는 것을 목표 전환, 전도, 대치, 왜곡, 도치라 합니다. 요 전도는 요거 말하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상위에 있는 목표 하위에 있는 수단 또는 궁극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 요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경직적으로 법규를 적용했을 때는 국민들을 위한 상황이라면 법 규정에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축적 대응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근데 상부에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어떤 국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국민들에게 다급하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법이 있을 텐데 법 규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원래의 목표를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수단이 전도된다는 것은 법이 원래 달성하려는 목표가 경시돼 버리고 법 조항 자체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이제 합법성의 한계로서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중 현대적 행정과정의 단계 순서가 빠르게 나열된 것은, 자, 전통적 행정과정 할 때는 집행 단계만 있죠. 집행에 대한 계획, 또 예산, 인력, 조직을 편성하는 게 조직화, 그리고 실시, 통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대행정과는 현대행정 행정과정에서는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이 더 들어가고 획일적 실시가 아니라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환류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서 5가지 과정만 가지고 순서를 배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현대적 행정 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목표 설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돼 있다 치고 그럼 정책 결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겠죠. 자, 기획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조직화가
들어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 번역을 하면서 MOT 움직이죠, 베이션 뭐뭐화 시키죠. 그래서 동작화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그리고 오거나이징 조직화,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작화, 그리고 통제 환류.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13번 다음 중 공행정 사행정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경영과 행정 간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죠. 원래 이제 유사점, 차이점 이런 걸 물어보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징으로만 나왔습니다. 자, 사행정은 경영으로 보시면 되겠고, 사행정과 달리 공행정은 본질적으로 관료제라는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사행정이나 공행정 다 기본적으로는 관료제라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구조적 특징과 거기에 따른 역기능, 순기능 이런 건 다 공통적 특징이고요. 또 그 관료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제 후기산업사회나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탈관료제나 지식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공통점이죠. 서로 다른 점이 아니라 관료제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 점은 유사점이 되고요. 틀렸고요. 2번 공행정 사행정은 법적 규제가 엄격하지 않으므로 업무를 자율적 재량적으로 처리한다. 자, 이건 차이점이죠. 공행정은 법적 규제가 엄격해서 재량성이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는 사행정보다는 적적. 자, 사행정 경영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량성이 더 큽니다. 공행정은 공익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관료나 기관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들이 마련돼서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재량성이 더 적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공행정은 공익을 최고에 가출하나 사행정은 이윤 추구를 최고에 가출한다. 목적, 주체와 목적이 딱 다르죠. 공공부문이냐 민간의 개인이나 기업이냐 그리고 목적이 공익, 이윤이라는 사익이냐. 3번이 옳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4번 공행정은 집단적 협동행위인 점에서 사행정과 차이가 있다. 자, 사이먼이 그랬죠. 행정은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근데 그거는 경영이나 행정이나 똑같죠. 여럿이 모여서 협력해서 목표 수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유사점이 되죠. 물론 정책 결정을 한다면 차이점이 되긴 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 결정은 정부 많이 하는 것이지 민간이 하는 건 아니니까. 대신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이다. 즉 목표 수단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점은 공행정 사행정의 유사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만 옳은 내용이 되죠. 그래서 유사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관리 기술이다. 관료적 성격. 원래 와서 이제 탈관리나 지식교육도 활용한다. 그리고 집단적 협동행위이고 목표 수단을 정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그리고 자, 봉사성과 또 구성원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방식이 비슷하다. 물론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공직봉사 동기란 게 특수하게 더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해서 오늘날 제시되는 것은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건 유사점이 되고요. 또 경영과 행정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성이죠.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 법정성, 요게 이제 자율성을 제약을 하게 되죠. 법치행정의 원리. 공개성, 평등성, 안정성, 계속성, 정치성, 권력성, 강제성 이런 것 등이 차이점이 되죠.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14번 다음 중 공행정, 사행정의 유사성으로 거려본 거. 자, 유사성에 대한 거 방금 맞습니다. 자,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며 엄격한 기속행위의 법적 규제가 따른다. 이거는 공행정의 특징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되겠죠. 영향력의 범위가 전 국토로 훨씬 넓고 또 재량성이 적죠.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성이다. 자, 이건 유사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고, 자, 고객에 대한 봉사성, 일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이제 봉사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행정은 국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직접 봉사하는 것이고, 경영은 자기들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서 간접적 봉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봉사의 대상은 다르죠. 일반 국민이냐,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술적 성격, 관료적 성격과 구조 이것도 유사점이 되죠.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되죠. 저거는 행정이 가지는 특징이
되겠죠. 공행정의 특징. 자, 15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자,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 추구한다. 당연하겠고요. 자,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자, 공익, 공공성, 그 다음 평등성이죠. 자, 차이점이 되겠고요. 자, 3번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자, 신분 보장이나 정치적 중립은 행정 부분이 더 강하게 보장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영향력이나 입김에 의해서 공무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책이나 행정활동이 좌우되게 되면 공정한 행정 운영이 안 되고요. 또 신분이 좌우되게 돼버리면 안정적인 행정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 보장이 원칙적으로 되죠. 자, 행정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자, 행정도 관리, 경영도 관리라는 점은 같죠. 목적이 공익이냐 사익이냐만 다를 뿐이지 인사, 재무, 조직 관리하는 거,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 활용하는 관리 작용인 점은 유사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아니니까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16번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정부 조직 아니다 할 때 NGO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영리 목적이 아니다는 말을 할 때는 NPO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해서. 자, 시민단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죠. 자, 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책 과정의 영향력이 크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는 전문성이 좀 약합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 뭐 경제적인 실천연합이나 경실련이라든가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성이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정책 과정의 영향력이 오늘날 와서 커지긴 했지만 강제력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요. 그 영향력은 좀 한계는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정책 과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냐는 견해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높은 전문성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 견제. 그래서 NGO는 3섹터 영역이 있습니다. 1섹터도 아니고 2섹터도 아니고 즉 비영리 공공 부분이 1섹터, 영리 민간 부분이 2섹터. 자, 3섹터 부분이 1섹터도 2섹터도 아니죠. 자, 민간 부분에 있으면서도 목적이 영리가 아닙니다. NGO나 시민사회를 위한 차원에서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대한 견제를 하죠. 1섹터와 2섹터에 다 대해서 양쪽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보활동이라든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견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주의에 치우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나치게 뭐 과다한 주장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즉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 다음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지만 NGO는 그런 지위가 아니다 보니까요. 또 재정상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정부 쪽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관변단체가 되는 NGO들이 좀 있죠. 정부 쪽에 재정 의존받고 그쪽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시민단체 위기나 한계들로 지적이 되는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뭐 정체성 문제라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 기능을 잘 했었는데 그런 시민단체에 있던 인사들이 제도권이나 정치권에 진출해서 공식적 직위에 오르다 보니까 정체성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용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게 되고 또 책임성이 약화되는 문제,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재정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고 또 투명성의 문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 받고 그 내역이 비공개되는 문제, 또 그걸 유용하는 문제, 또 민주성도 문제가 되죠. 일부 간부라든가 상권활동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일반 회원들이 소외된다든가 또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다, 또 대표성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입장을 골고루 반영 못한다, 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을 딴 곳에 의존해서
그 제공 집단에게 편향된 태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구속력은 부족하다. 또 시민단체 간에 서로 반대 입장의 시민단체들 간의 대립과 사회갈등 이런 것들이 조장이 되더라 하는 것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7번 비정부기구 NGO의 개념적 특징으로 옳은 것아. 자, 이건 이제 셀러먼이라는 사람이 들었던 NGO의 특징입니다. 자, 비영리 조직인 건 맞죠. 구성원들이 여기에서 이익이 생겨도 비뱀성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비영리 조직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비공식 조직이 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조직론에서 말하는 공식, 비공식 조직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행정학에서 공식, 비공식 조직 할 때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직이냐 아니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GO에 대해서 정책 과정에 대한 공식 참여자, 비공식 참여자 할 때는 비공식 참여자입니다. 또 행정 통제에 있어서 공식 통제, 비공식 통제 할 때에도 비공식 통제에 해당되는 민중 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NGO에 의한 통제는. 즉 법령에서 A는 공식적인 통제자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정책 과정의 참여자로서도 법령에서 명시해가지고 얘가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책 과정에 대한 비공식 참여자이고 행정 통제로서 외부적 비공식적 통제 기관이 됩니다. 하지만 세러머니 이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공식적 조직이라고 했던 이유는 자체만의 일정한 규칙이라든가 정기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식적, 제도적 조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반적인 공식, 비공식 조직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이제 정확히 하려면 셀러먼이 제시한 NGO의 특성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겠죠. 그래서 공식적, 제도적 조직이다라고 봤습니다. 셀러먼은 정기적 회의 활동, 사업 계획을 갖고 정관이나 회칙, 즉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규칙이 있고 일정한 정기적 회의 활동을 하는 공식적 제도적 조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셀러먼의 견해에 의하면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고, 공적 조직이다 하는데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다면 맞긴 하는데요. 셀러먼이 private organization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가 되는 게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럼 정부 조직을 표현할 때 공적 조직으로 표현했다면 틀린 표현이 되긴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말로 공적 조직을 의미하면 옳은 내용이 되긴 하겠지만은, 자, 프라이빗 오거나이제이션을 교수들이 번역할 때 사적 조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건 오역의 여지가 좀 있죠. 사적 조직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민간 조직으로 번역했어야 맞죠. 세러머니 프라이빗 오거나이제이션을 쓴 거는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정부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private organization을 썼기 때문에 민간 조직이란 말입니다. 민간 조직인데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제3섹터라는 표현을 쓴 거죠. 민간이 영리 조직이면 2섹터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세로메이라 학자는 이거를 민간 조직, 사적 조직 이렇게 표현했다. 즉 이 사적은 개인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외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이죠. 자, 그 외에도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조직이 되고 또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 권력의 획득과 같은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만 찾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딱 명확하게 확실한 건 기업과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세러먼의 견해에 의하면은 자, 공식적 조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게 되겠고, 디귿번 같은 경우는 민간 조직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적 조직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확실하게 옳은 것만 찾으면 기억, 니을. 자, 요 두 개가 자,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18번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민사회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정비의 통치에서 거버넌스 관점이 변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연계망에 의한 운영, 또 정부 주도의 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정부 혼자서 모든 국정 운영을 다 해나간 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참여, 그중에 이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연계에 의한 활동이 강조되고, 또 시민들의 성숙 그리고 참여 욕구의 증대, 서로 간에 이제 정부와 시민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고요. 시민사회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면 정부 역할이 지금 계속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뭐 심판관, 중재자, 조정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원래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이런 이제 거버넌스라는 시민 세력들의 참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 기제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될 것을 강조합니다.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걸 중재나 조정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